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뭐 토론 주제로 들어가기 전에 오늘 이희호 여사 조문 사흘째 아니겠습니까? 두 분의 기억 속에 고 이희호 여사는 어떤 분이신가요? 저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니까 그렇죠. 여사님을. 근데 어떤 인연이 있었어요? 저는 어떻게 알게 됐지? 그냥 자연스럽게 같은 물. 네. 그리고 92년 대통령 선거 때 제가 DJ 연설문 뭐 그 작성하는 팀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뵙게 됐고 뭐 하여튼 그리고 19대 국회의원 때는 뭐 인사를 늘 그렇죠. 그런 거였는데, 근데 이분 우리 여사님은 보통은 이제 여사님, 영부인, 내조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느낌보다는 그냥 김대중 전 대통령님의 동지, 동반자, 동지, 동지, 그런 느낌이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 알파걸인 거죠. 그땐 그런 개념이 없었는데 알파걸, 신여성 엘리트, 그리고 여성운동가, 인권운동가. 그러니까 참 이희호 여사님이 남자로 태어났다면 정말 불세출의 영웅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느낌? 네. 그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이희호 여사가 김대중 대통령을 만든 거다라고까지 표현하더라고요. 진수희 전에. 저는 뭐 개인적으로 직접 뵙거나 그런 적은 뭐 없지만 저 역시도 지금 최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또 많은 국민들이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단지 그냥 김대중 대통령이 영부인의 위치에 머무른 그걸 넘어서 그러니까 DJ와 정치적 동지. 그리고 DJ가 만약 이제 오래도록 존경받는 전직으로 기억이 된다면 저는 그 절반 이상은 결국 이희호 여사의 몫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도 해봤고요. 저 같은 여성으로서 그 당대 다른 어떤 평균적인 여성들에 비해서는 뭐 엘리트, 깨어있는 여성, 그리고 상당히 이제 시대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자신의 주체적인 삶을 살았던 여성. 그래서 후배 여성들한테는 전범이 되는 그런. 근데 사실은 젊은 시절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을 거 아니에요. 특히 마음고생, 옥바라지하고 이런저런 온갖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을 텐데 그런 것에 비해서는 장수하신 거는 후손들에게 좀 후손들이 빚을 느끼지 않아도 될, 그래서 다행이었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북한에서 조문단이 오느냐 마느냐도 관심사였었는데 친동생 김여정을 판문점까지만 보냈어요. 판문점에서 서울까지 뭐 금방인데, 그죠? 지금 북한이 여전히 하노이 불발 이후로 심기가 불편한 거죠. 그러니까 아직 화가 나 있다는 거고, 북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우리 민족끼리를 강조해 왔기 때문에 조금만 더 대한민국에서 좀 북한하고 주관적으로 뭘 좀 하자. 그리고 지금 북한의 미사일 도발도 문제지만 우리도 군사훈련 하거든요. 북한이 불편해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불편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문 대통령께서 안 계시니까 저는 뭐 훨씬 가볍게 판문점까지 김여정 부부장이 내려와서 이제 조사와 조화를 보내는 선으로 결정하기가 좀 가벼웠겠다. 해외 순방 때문에? 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노이 회담 이후로 최초로 고위급들이 만난 거기 때문에 일단 만나는 거는 긍정적인 일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저 역시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북한 입장에서는 오히려 문 대통령이 지금 국내에 안 계셨기 때문에 다행이다 이런 다행이었을 듯 싶고요. 아니 근데 만약에 문 대통령한테 보내는 게 아니잖아요. 조문단은 이희호 여사 가족에게 보내는 거지 형식상은. 그래도 이제 서울에 세브란스 병원까지 만약에 온다고 했을 경우 청와대가 지척인데 안 가기는 굉장히 애매했을. 그래서 오히려 문 대통령이 국내에 계셨더라면 북한이 상당히 좀 뭐랄까 시험에 빠졌을 듯 싶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리고 문 대통령께서 지금 오슬로에서인가요? 그 트럼프 방한 전에 남북 정상회담 필요성 이런 걸 언급을 하셨는데 또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다. 그래도 북한은 반응하지 않을 듯 싶어요. 북한은 아까 이제 최 의원 말씀하셨듯이 우리 쪽에 좀 서운한 이런 게 있을 텐데, 그러니까 미리 만나기보다는 이번에 이제 트럼프가 방한하면 한미 회담을 할 거 아닙니까? 대통령 간에. 할 때
좀 트럼프를 압박해서 북핵 폐기하고 관련해서 새로운 그들이 얘기하는 새로운 계산법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좀 미국 쪽에 압박해 주기를 이분이 이제 생각하는 거 아닐까. 그걸 봐가면서 남북 정상회담 하더라도 하겠다 이런 생각이 아닐까 싶어요. 네. 그 지난번에 왜 판문점에서 깜짝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잖아요. 네, 번개. 그러니까요. 예. 그런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열려 있긴 하죠. 그리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지금 네. 오슬로에서 그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미 정상회담 전에 남북 정상회담이 있는 게 바람직하다는 거고 그 희망사항을 말씀하신 건데 이게 김정은 위원장의 결정에 달렸다. 그렇죠. 오늘 그렇게 또 부연하셨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다들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남북이 만났을 때 어떤 대화를 나누고 어떤 카드로 또 트럼프를 설득할까? 예. 트럼프를 설득하려면 북한이 비핵화의 가시적인 프로그램이나 우리 늘 해왔던 얘기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또 내놔야 되잖아요. 그냥 만나는 건 아니니까 만남 하나하나가 되게 조심스럽긴 한 상황입니다. 근데 하노이 회담 전이라면 저는 두 번째 번개팅도 가능했을 듯도 한데 이 하노이 회담 결과가 이 북쪽에 준 충격은 우리 상상 이상인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쉽지 않을 것 같아 보여요. 하긴 뭐 그냥 무조건이라도 만나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또 그렇다고 만나는데 성과도 없으면 또 좀 그럼요. 다음 프로세스에 지장이 될 수도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자, 이제 정치권 이야기. 국회 문 언제 열릴까요? 벌써 한 달쯤 전부터 이제 곧 열리겠지 우리 그랬어요. 그죠? 네. 저는 그래도 6월 임시국회는 열릴 것 같은데 지금 저부터도 이 인내심의 한계를 이제 벗어날랑말랑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제가 이런 상황마저도 거대 양당의 적대적 공생관계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게 양쪽 다에 대해서 제가 의심이 들어요. 우선 의심? 청와대나 민주당 쪽에서는 계속 한국당을 향해서 한 손으로는 이제 들어오라 이렇게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자꾸 밀어내는 듯한 못 들어오게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 이유가 뭘까? 저 나름대로 야당의 시각에서 생각을 해보면 지금 국내 경제 상황 굉장히 어렵잖아요. 뭐 여러 가지 국내 그 경제 정책 실패 이런 것도 있고 또 외부 여건 미중 그 무역 갈등으로 인한 외부 여건도 점점 더 악화되고 하는 상황에서 하반기에 가도 이게 개선될 전망이 안 보인다라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진단이고 하기 때문에 이게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그 집권당이나 청와대 입장에서는 설사 정상화가 돼서 국회에서 추경이 처리가 돼도 제가 보기에 추경 처리돼도 그게 경기 부양 효과는 굉장히 미미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정부나 여당에서는 이제는 야당 탓할 핑계마저도 없어지는 이런 상황이 두려운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고요. 차라리 이 상황이 난 거 아닌가. 이제 국민 입장에서 보면 전혀 그런 게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들고 다른 한편으로 한국당에서는 지금 사실은 야당이 국회에 들어가서 정부 여당을 상대로 따질 호재라면 호재랄까 하는 이슈들이 도처에 굉장히 많거든요. 그 들어가서 조목조목 논리적으로 따지면서 좀 여당을 압박할 이런 아주 그 좋은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왜 저럴까 이런 제가 추측을 해보면 국회를 열었는데 만약에 그 지난번 연말에 왜 그 조국 수석 불러다 놓고 운영위 열었는데 오히려 되치기 당한 것 같은 이런 거에 대한 트라우마가 또 있어서 뭔가 재료는 있지만 여당을 막 세게 효과적으로 압박할 만한 자신이 없어서 계속 권투로 말하면 아웃복싱 하는 식으로 저러고 있는 거 아닌가. 근데 저렇게 되니까 오히려 그 막말이랄까 지금 그 비판받고 있는 이런 부적절한 과격한 언어들이 나오는 상황도 국회에 막상 들어와서 상임위 활동을 하면 저런 게 자연적으로 없어지죠. 저는 이게 정돈이 될 것 같은데 계속 저렇게 바깥에 저러니까 그런 사고들도 더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양쪽에 대한 의심을 말씀하셨는데 네, 그래서 최민희 전임은 어떻게 보세요? 우선 자유한국당이 제일 두려운 거는 선거구제 개편이라고 봅니다. 진짜로 그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법안 중에
나머지들은 사실 자유한국당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건 아닙니다. 반대할 수는 있어도. 근데 선거구제 개편안이 통과됐을 경우에 올 그 후폭풍은 사실 현실적으로 의석수 감소로 나타나기 때문에 예. 그에 대한 두려움이나 공포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선거구제 개편만은 합의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정도가 아니라 합의 처리 한다를 얻고 들어가려고 할 것 같아요. 실익의 측면에서 볼 때. 예. 그다음에 경제청문회를 들고 나왔잖아요. 새로운 카드입니다. 이게. 예, 그러니까 이거는 축구를 하다가 골대를 자꾸 옮기는 셈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협상을 꼬이게 만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신환 원내대표도 이게 좀 이제 더 이상 국회를 안 열면 안 된다라는 말이 나오는 지경. 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뭐 여야가 어떤 계산하고 뭐 이런 건 모르겠고 국회를 당장 열어야 한다. 법적으로 열게 되어 있는 국회는 열고 할 일은 해야 된다. 그리고 그 평가가 어떻게 나는 건 그 후의 문제인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저는 이번 추경은 경기 부양 목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급한 민생 지원이지. 예. 그래서 그 민생 지원을 해야 되는 건 이건 정부의 의무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민생 지원으로 경기가 부양되지 않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세계적으로 경기가 안 좋아지고 진짜 국내 경기가 야당이 말하는 정도로 어렵다면 그거는 뭐 여당의 타격이 큰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국회를 열건 안 열건 경제와 관련하여서는 여당이 타격을 입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이.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국회에 들어오지 않는 이유가 저는 그 연말의 조국 트라우마보다는 선거구제 개편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합의 처리라는 약속을 반드시 얻어내야만 들어온다. 네, 그게 실익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는 문구 조정은 거의 됐다는 거 아니에요? 뭐 합의 처리를 위해 원칙으로 하고 노력한다. 이 정도 선에서. 근데 노력한다는 그러면 안 들어가죠. 적어도 합의 처리 가능성이 높아야지 되니까 문구는 지금 최종적으로 나온 게 없으니까요. 아직은 없죠. 네. 아니 근데 경제청문회를 제안을 했는데 경제청문회라기보다 국회를 열면 그렇죠. 기획재정위원회 상임위를 열어가지고 다 출석시켜서 질의하고 비판하고 뭐 대안 제시하고 뭐 이러면 되는데 뜬금없이도 경제청문회 이러니까 국회는 문 닫아놓고 이러니까 이제 비판의 화살이 그리 쏠리는 거 아닌가 싶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내에서도 이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기 말이에요. 시작을 한 것 같아요. 진작에 나왔어야 되는 목소리인데 좀 뭐 늦었지만 그나마 다행이다. 최근에 뭐 장제원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고 한데 사실은 그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 있을 때는 당내 그때는 여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당내에 소장 개혁파 그룹이 있어서 맞아요. 지도부를 향해서 막 비판의 목소리 청와대를 향해서 그거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저는 MB정부에 있으면서는 MB정부 때는 더더욱 집권당에 소장 개혁파인 민본 21이라는 그 그룹이 있었고요. 그렇죠. 거기에다 더 바깥에 있는 민주당 야당보다 더 지독한 야당 역할을 하던 박근혜 그 전 대통령과 친박 의원 그 그룹이 있었어요. 그 그룹이 사사건건 좀 반대를 많이 했죠. 세종시 수정한 경우도 그랬고 방송법 개정도 그랬고 하여튼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여당도 아니고 야당이면 더 다양한 목소리가 나와주고 이래야 되는데 마치 야당이 여당처럼 혹은 정부 조직처럼 심지어는 이렇게 뭐 제왕적 당대표, 제왕적 원내대표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일사불란하게 이렇게 한 목소리를 내고 뭐 다 그 장외투쟁한다 그러면 다 나가서 그 모르겠습니다. 눈도장 찍으려고 그러는 건지 어쨌든 다 그러고 이것도 굉장히 저는 야당으로서 비정상적이고 기형적인 그런 분위기거든요. 이제 중진 홍문정 의원이 탈당하겠다. 뭐 사실상 탈당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다. 아까 일부에 저랑 인터뷰했습니다만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연말까지 가면 40명, 50명 함께 할 거다 막 그러던데. 홍문정 의원의 문제 제기는 아까 장제원 의원 문제 제기랑 좀 다른 거예요. 결은 다른 겁니다만. 어떻게 보세요?
일단 공천 룰이 정해지는 과정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지금은 잼 날린 거고 공천 룰 정해지는 과정에서 여차하면 우리도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경고 사격, 예포 이 정도인 것 같고 상황을 봐가면서 뭐 탈당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지금 무슨 비리 문제로 재판을 받고 있죠. 예, 재판받고 있기 때문에 이게 꼭 계파 갈등이 아니어도 그런 이제 비리가 어느 정도 사실로 드러날 경우 1심 재판 정도에서 그 경우는 전혀 논외의 열애외의 문제가 돼버리기 때문에요. 아마도 그 재판 상황하고 뭐 종합적으로 보겠다 이런 것 아닐까요? 그냥 진짜 나갈 것 같으면 그냥 신념이라면 그냥 나가면 되지. 왜 이렇게 예포를 하시고 잽을 날리시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진수희 전은 어떻게 보세요? 아니 마찬가지 생각이에요. 일단 저렇게 하는 거는 공천 받기 힘들 것 같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한 압박 플러스 본인이 이제 이렇게 그런 명분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뭐 오늘은 뭐 40-50명 제가 보기에 한국당 의원들 성향상으로 총선 앞두고 그 큰 집을 떠나서 이렇게 그 바깥으로 나갈 분들은 제가 보기엔 거의 없다고 봐져요. 예포라고 하셨는데 아무리 예포라도 일단 세게 치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40명, 50명 얘기까지 막 나가는 거 아닐까요? 근데 이런 경우는 있겠죠. 공천룰이 나왔는데 그게 한식에 주거나 청명에 주거나 마찬가지라면 이게 2016년에 민주당 상황이잖아요. 아예 그때는 혁신위원회가 공천 룰을 그냥 의원을 무조건 20%를 컷오프 시키겠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 20% 컷오프의 조건을 내걸었는데 그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분들이 그때 굉장히 불만이 많았거든요. 그랬죠.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겹쳐져서 새로운 정당이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아마 공천 룰이 조금 구체화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죠. 이미 경험이 있으니까. 그 룰에 저촉되는 분들의 집단적 움직임은 있을 수도 있다?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저는 이런 상상도 되는 게 홍문종 의원이 그리는 그림 속에 혹여 연말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이 다 끝나서 그 문 대통령 결심에 의해서 뭔가 사면이 이루어져서 이제 밖으로 나오실 경우에 뭔가 이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그림 속에는 40-50명이 들어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본인의 약간 희망 섞인 그 상상, 바람 뭐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좀 해봤어요. 근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봐서는 공천 룰과 관련된 신경전 일단 예포 그러나 그 미래 가능성은 좀 크게 열어두는 식의 발언 이 정도로 평가하는 것이 옳다. 그러니까 지금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정말 이제 시험대 위에 올라와 있는 셈이죠. 당내 이제 결정 하나씩 해가야 되니까요. 공천룰도 만들어야 되고. 당 대표로서 당 운영에 대한 문제제기가 세게 지금 장제원으로 들어온 거고 이제 공천 관련해서 지금 홍문정 의원 왔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대처해 나가느냐. 이제 정말 황교안 대표의 정치력이 이제 시험대 위에 올라가 있는. 많이 봐준 거예요. 새 대표 되고 4개월 동안 봐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부에서 허니문에다가 이제 선거도 한번 작은 선거지만 있었고. 내부에서 황교안 대표를 많이 봐줬는데 이제는 안 봐줄 거다. 그렇죠. 총선이 다가오니까요. 그걸 이제 어떻게 제어하고 통제하고 또 화합해내는지 이게 이제 시험대에 올랐다. 지금까지 대표되고 몇 달 지난 거는 몇 점 좀 주실래요? 정치 신인인데. 저는 61. 61점? 네, 그거 아주 높은 점수입니다. 낙제를 면했다는 거는. 그래도 낙제점은 안 주시네. 네, 저는. 여기서는 이제 박하게 주시니까 저는 한 B에서 B- 정도. 일단 소프트 랜딩까지는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한 과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최민희 전 의원, 진수희 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